만나는 중국 경제. 글 권현준. 투. 중국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한때 비단, 차, 도자기 등의 수출로 오랫동안 부를 쌓았던 중국은 불과 200년 정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수탈, 일본과의 전쟁,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등을 거치면서 태어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대약 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로 커다란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기 속에서 중국은 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잘못된 것만 수습해도 경제가 돌아간다. 새로운 지도자 덩샤오핑.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고 중국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 덩샤오핑이에요. 덩샤오핑은 마오쩌둥보다 어렸지만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부터 마오쩌둥 곁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을 몰아내는 데면 장세수 국민당과 전쟁을 할 때도 덩샤오핑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대약진 운동 때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덩샤오핑 처음에는 대약진 운동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나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덩샤오핑도 문화대혁명 때 자본주의 생각이 젖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려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대약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수습할 사람이 덩샤오핑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덩샤오핑에게 권력을 넘기고 마오쩌둥은 사라졌습니다. 덩샤오핑 앞에 펼쳐진 중국은 답이 없었어요.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벌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덩샤오핑은 일단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정돈하기로 합니다. 정돈은 원래 중국 군사대의 군대의 인민해방군에서 사용한 용어예요. 군대가 전투를 치르는 사용했던 장비를 원래 위치에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을 정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이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다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상회복하는 일, 정돈 정책. 덩샤오핑 우선 멈춰버린 대학과 대학 연구실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대학과 연구실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홍위병들이 지식인을 다 쫓아내 기술과 학문을 연구할 사람도 가르칠 사람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대학에 들어가는데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생들도 제대로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우선 대학 입시 제도를 다시 실시했어요. 이제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했고 성적이 좋아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 교수, 연구자, 학자들도 다시 불러들였어요. 몇 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강의와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죠. 덩샤오핑은 이렇게 대학을 정돈하는 것으로 시작해 군대, 정부, 각종 공장과 기업들을 정돈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돈이 끝나고 나니 중국의 경제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험하기 좋았던 넓은 땅,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되기.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수습하고 나니 1970년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정도는 어느 정도 마치 덩샤오핑은 이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로 원했지만 중국은 너무 가난했어요. 이렇게 가난해서는 사회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GDP는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상품을 모두 더한 값으로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알아볼 때 기준으로 삼는다. 중국은 경제개혁을 한 1978년 이후로 GDP가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주의가 잘 되려면 우선 기술과 공급이 발달해야 해요. 사회주의는 공장과 같은 기계 같은 생산수단을 시장이나 최고 경영자 등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면 노동자들은 적은 돈을 벌고 사장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노동조합이나 지역주민들, 정부가 공장과 회사의 주인이 되면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익을 골고루 나눠 가지지 못했어요. 물론 이익도 잘 나지 않았지만요. 어쨌건 사회가 생산수단을 가지려면 우선 생산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경제가 너무 나빠서 생산수단 자체가 없었어요. 기술과 공급이 발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덩샤오핑은 중국이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면 생산수단이 먼저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기술과 공급이 발달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든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발 방법,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 나라였어요. 더 잃어버릴 것도 내려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개혁 개방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북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30, 4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4분의 1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어요.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버렸지요.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는 비슷하게 경쟁을 했고 과학과 기술 부분에서도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과 유인 우주선을 만들자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경제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속 뒤처졌어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찌약이나 비누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중국을 비롯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혁 개방입니다. 비효율적인 경제를 개혁하고 외국과 교육하기 위해 개방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었던 중국.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 개방을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이 그랬죠. 소련이 이미 50년 넘게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소련에서는 개혁 개방에 대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어요.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달랐죠. 게다가 혹시라도 개혁 개방을 잘못했다가 자본주의가 빠르게 퍼져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상대에게 질까봐 모두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련은 국가가 무너지는 그날까지도 개혁 개방에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경제가 너무 나쁘니 어차피 사회주의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제부터 발전시키고 보자고 생각했어요. 개혁 개방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물쭈물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잘 발달되지 못했던 사회주의 경제가 개혁 개방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지요. 먼 곳에 마련된 경제 실험실. 중국의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개혁 개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실시하는 비슷한 비슷했어요. 먼저 외국과 교류와 편한 항구 도시를 정해요. 이것을 경제특구라고 부릅니다. 경제특구 안에서는 외국가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물건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만든 물건은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기도 해요. 어떤 지역에 경제특구가 생기면 회사나 공장이 많아져서 지역 사람들이 취직할 것이 늘어납니다. 노동자들이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돼 손에 살 수 없던 여러 물건들을 사는데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죠. 사람들은 저축하고 기술을 배워 스스로 회사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 경제가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경제특구 주변으로도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요. 나중에는 온 나라 모든 곳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특구를 정하고 늘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경제특구로 자본주의 사상이 너무 빠르게 들어와 다른 지역까지 자본주의 사상이 물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어요.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제특구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국민 모두가 사회주의에 반대할지도 몰라요. 경제를 키우려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땅이 매우 넓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심이 변두리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경제특구를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토우, 주하이, 샤먼, 선전 등 4군데의 경제특구 후보지를 정했어요. 모두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이었고 바닷가에 접해 있었어요. 경제특구로 정해진 주변에는 철조망을 두르고 있어 군인들이 지켰어요. 사람들이 경제특구 안과 밖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지요. 대신 경제특구 안에서는 외국 사람들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선전 경제특구. 경제특구를 뽑힌 마을 가운데 선전이라는 것이 가장 유명해요. 선전에는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선전은 경제가 발달한 홍콩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한 요즘은 베이징은 선전을 가려면 기차로 하루를 달려가야 할 만큼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안전하게 개혁 가방을 실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선전이 안전만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1980년에 선전에서 길이 49km, 평균 폭 7km 정도의 작은 땅을 중국의 첫 번째 경제특구로 정했습니다. 이후 선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3년에 사람들이 선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전시는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계산할 때 GDP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상품은 모두 더한 값이에요. 상품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들 같은 것도 또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모두 더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로 나누어요. 아무리 상품을 많이 생산했다고 해도 생산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비효율적이어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1인당 GDP라고 부르는데 1인당 GDP가 높으면 부유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전에 사는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만들어낸 상품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GDP 29,000달러 정도인데 선전의 1인당 GDP가 27,000달러예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중국 전체의 평균 1인당 GDP가 아직 8,000달러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예요. 선전 경제특구가 시작했던 1980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경제가 7,000배가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은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LG는 물론이고 세계지형 기업들은 선전의 공장과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선전을 비롯해 중국이 경제특구로 정한 네 곳은 모두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역을 약간 더 넓힙니다. 이번에 바닷가에 붙어있는 항구도시 12곳 중에서 이런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중국 서쪽에 있는 내륙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변두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지역을 넓히면서 실험할 수 있었던 건 중국 땅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화교와 선진국에 투자를 받다. 투자자들에겐 기회의 땅.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점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 유럽, 일본 기업가들은 투자할 것을 찾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급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월급을 조금만 줘도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때마침 중국 통치하던 덩샤오핑은 외국 사람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었죠. 자연스럽게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화교들도 있었습니다. 꽃피울화, 중국을 뜻하는 한자로 쓰입니다. 타양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화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국 밖에 사는 중국 사람들의 투자.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중국 밖에서도 많이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중국을 계속 생각하고 중국 문화를 유지하고 중국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모여서 함께 살았죠.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뉴욕, 파리, 런던 유명한 대도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 중국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국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관광 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살더라도 중국인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수완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자가게들은 중국 주변에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섬, 중화민국이나 미국, 영국 경제가 발전한 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자가게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자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화교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중국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물건을 싼값에 만들 수 있었어요. 공장을 운영할 때도 노동자들과 중국어로 말하면 되니 중국 정부도 화교들이 투자할 경우 많은 혜택을 주었지요. 중국에 투자하면 미래에 투자하는 것. 다른 외국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이유도 비슷했어요. 중국이 나중에 커다란 시장이 될 거라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는 그 지역의 노동자의 월급이 더 싸다는 점을 보면 경우가 있어요. 월급이 싸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고 싸게 만든 물건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가져가서 팔려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기계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비싼 물건을 만들어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단순한 물건을 주로 생산하려고 하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비싸고 복잡한 물건 만들 때 투자한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기술을 배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월급도 올려줘야 돼요. 게다가 기술을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 공장을 만들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는 단순한 일만 하는 공장을 세우고 싼 물건을 만들다가 노동자들의 월급이 오르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겨버립니다. 결국 그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화민국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실권을 잡았던 장제스 정권이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하여 1949년 타이안 섬으로 옮겨와 세운 공화국. 그런데 개혁개방 당시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잡한 기계를 들어오고 어려운 기술도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중국 사람들과 친해지만 나중에 중국에서 계속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와 달리 중국의 경제특구에는 외국 기업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의 복잡한 기계를 다뤄볼 기회가 생겼고 어려운 기술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중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신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다. 어설픈 밑그림보다 나은 백지 상태. 덩샤오핑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랬지만 지금처럼 중국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붕괴 직전에 있던 중국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개혁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할 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거나 준비를 촘촘하게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외국의 기업이 들어오고 중국 정부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잘 몰랐어요. 원래는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고 차분하게 작은 회사부터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외국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중국은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 회사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외국 기업가들이 A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A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B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자가 왜 B라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했죠. 얼핏 보면 중국이 외국 기업들을 끌려다니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득이 많았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중국의 만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언했거든요. 그 조언들은 모두 외국과 기업가들이 실패와 성공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죠. 중국은 그 조언에 따라 실패 없이 회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만들고 나니 모든 것이 최신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외국 회사들의 제안은 큰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기업을 운영하는 것, 기업이나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 등에 대한 법과 제도가 없었어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당연한 얘기죠.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생산수단을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갖지요. 생산수단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물건들을 거래할 때 굳이 법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가 높은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자라는 정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정한 대로 서로 원료나 만든 물건을 나누어 가졌어요. 심지어 사기를 칠 수도 없었어요. 누가 회사에 필요한 제품을 떼먹고 도망간다고 해도 다른 곳에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물건 거래에 대한 법 같은 것이 필요 없죠.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서로 잘 모르는 개인들 사이에 거래가 주로 이루어져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믿지 못해 거래를 못하면 공장을 둘 수도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없어요.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파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자고 했어요.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말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요.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만드니 기왕이면 새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가장 좋은 최신의 것들로 구성되었어요. 중국의 지금 제도 가운데는 외국의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매우 많아요. 기업이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은행제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법,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 회사를 경영하는 기법,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제도나 기법들은 최신의 것들로만 구성되었지요. 우연과 노력이 만든 엄청난 경제 성장.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개혁 개방에 성공했어요. 중국 경제는 정말 모두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크게 성장했죠. 1980년 경제 특구를 정하고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GDP는 1,5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1조 달러가 되었다니 30년 사이에 100배가 조금 안 되게 커진 것이지요. 세계 1위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예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일본과 영국을 따라잡는 것도 성공한 셈입니다. 일본이 4조 달러로 3위, 영국은 2조 8천억 달러로 5위거든요. 내부 부품의 80% 이상을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국 국영 고속철도 푸싱호, 평균 시속 350km로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4시간이면 도착한다. 중국의 급격히 경제 성장을 한 덕분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에서 만든 싸고 좋은 다양한 물건을 사지 못해 전 세계 사람들이 방송이죠. 마치 2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사지 못해 난리 났을 때와 비슷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경제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지요. 중국의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홈페이지, 각종 가전제품, 통신기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인 샤오미의 스마트폰. 중국은 사회주의일까? 자본주의일까?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국가주석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아 군대를 이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같은 일은 국무원 총리가 하고 국회의 일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해요. 전체 인원이 3,000명인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만들고 국가주석을 뽑죠. 덩샤오핑과 장점이 후진타오, 시진핑은 모두 공산당 최고 지도자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란히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공산당이 결정해요.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개인은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만 사고 팔 수 있죠.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인정된 것은 1978년부터예요. 개인이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해주었죠. 1984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상업이나 공업을 할 수 있게 했고 1990년도에는 증권시장을 만들었어요. 1998년에는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변화는 중국 산업을 받아치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면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 국가 전체에 필요한 일들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끌고 있죠. 아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균형을 맞춰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야기 끝! 고생했어요.